우리 모의고사 5회죠. 5회 1번부터 바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뭐 1번 문제는 늘 보던 거예요. 공공언어 바로 쓰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건들이 이제 새로운 것은 없죠. 뭐 주술호응, 그 다음에 성분 간의 관계 고려해서 수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문맥상 필요한 내용 같은 거 추가하는 거. 우리 왜 일정 서술어를 중에서는요, 그죠? 뭐 목적어라든가 아니면 보어라든가 아니면 필수적 부사 같은 거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요, 문장 구조나 문장 수정할 때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 구조가 대응되도록 할 것, 이런 조건들을 한번 보시고요. 일단 순서대로 조건이 적용되는데 기억부터 한번 가보죠. 보시면 자 지렁이 사육사 6곳 모두를 이렇게 되고요. 그죠? 이후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뒤 흐름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자, 군계획위원회에서는 지렁이 사육사 6곳 모두를 하면서 뭡니까? 집단의 이 우려 보세요. 6곳 모두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술어가 구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왜 저번에도 했었죠? 이렇게 되다라는 표현이 붙게 되면은 얘는 뭘 취하지 않아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으로 보면 지렁이 사육사 6곳 모두가 이런 이유로 뭡니까? 구결되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붙이는 거 적절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설치된 시설 및 추가 설치 신청이 예상되므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보세요. 이미 설치된 시설이 예상된다는 거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예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 문장 고려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면 이번에 자 추가적인 설치 신청이 예상되므로 이미 설치된 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치될 시설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붙였을 때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하죠.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요. 자, 유기성 오염 침전물 등 지렁이 먹이가 지렁이 사육보다는 폐기물 처리 목적으로 해가지고요. 가만히 보면 지렁이 먹이가 폐기물 처리 목적으로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죠. 뭐 먹이가 우려한다는 얘기도 아닐 거고요. 그죠? 그래서 디귿 한번 보시면 유기성 오염 침전물 등이 지렁이 먹이로 사용되기보다 폐기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리을 쭉 보시면요. 지금 보세요. 요거 엔드의 형태니까 앞뒤 문장 어떤 구조로 나와야 돼요? 대등한 구조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발생하다라는 서술어 그 다음에 우려라는 명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등하지 않죠. 그래서 고쳤는데요. 악취 발생 우려 및 지하 토양이 침출수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오염되다라는 용언이 그죠? 용언이 지금 서술어로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뭡니까? 용언이 아니라 그냥 명사가 서술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조가 대응되지는 않죠. 이건 정확히 고쳐보면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침출수로 오염될 수 있음. 악취가 발생하거나 침출수로 오염될 수 있음 해가지고요. 일단 용언 대 용언 서술어 구조 갖춰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and나 고 이렇게 이어졌을 때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앞뒤 문장의 구조가 대응되어야 한다는 거. 그죠? 여기서 트릭트를 걸죠.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이제 보다 지렁이 사육사에 대한 얘기까지 보게 되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공공언어의 수정의 사례도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예문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기업과 니은이 모두 사용된 사례 해가지고요. 표준언어 예절과 관련해서 이제 문법적인 내용 연결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요구하고 있는 게 주체를 높이는 용언 그랬으니까 그러면 용언 자체가 이미 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명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번부터 따져보죠. 우리가 우선은 높임 표현을 찾아야 될 거예요. 높임 표현. 1번에서 높임 표현과 관련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분도 높임 표현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뭐도 성함도 높임 표현이기는 한데 그분 같은 경우는요. 명사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대명사예요. 대명사. 이분, 그분, 저분 했을 때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성함 하나만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성함이라는 높임의 의미가 있는 명사 자체를 쓰고 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뭐만 충족하는 거예요? 이음만 충족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면 자 여기서 높임 표현 관련된 게 뭐가 있나요?
여쭈다.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쭈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할머니께 묻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른께 묻는 거기 때문에 묻다 대신에 여쭈다 쓰는 거니까 주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높이는 거예요? 대상이 뭘 높이는 겁니까? 객체를 높이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그죠? 행위의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체를 높이는 표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물론 이제 요 댁 같은 경우는 할머니의 집이기 때문에 댁이라는 뭡니까? 명사 자체를 쓰고 있는 거죠. 높임의 명사. 그래서 2번도 니은만 충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높임 표현과 관련된 게 뭐가 있나요? 연세, 그 다음에 뭡니까? 많으시다. 여기 이제 선어 발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깨서라는 조사, 그리고 뭡니까? 잡수신다. 골고루 나와 있기는 한데 일단 연세 자체가 할머니의 나이기 때문에 높임의 의미를 지닌 연세라는 명사를 쓰게 되는 거죠. 얘가 뭐 만족하는 거예요? 니은 만족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잡수신다 자체가 뭐의 높임말이죠? 먹다의 높임말, 주체를 높이는 용언이죠. 할머니께서라는 주체를 잡수신다라고 높이고 있으니까 이게 기억의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나머지 것들 보면 많으신 같은 경우는 높임이기는 높임인데 얘는 뭐 쓰고 있는 거예요? 선어 발음을 통해서 높이고 있는 거죠. 의시라는 선어 발음을 통해서 높이고 있는 거고 깨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높임의 의미를 지닌 뭐가 되는 겁니까? 조사가 되는 거죠.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높임 표현 한번 찾아보죠. 뭐가 있어요? 깨서 그 다음에 피곤하셨는지에 높임의 선어 발음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무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주무신다 자체가 이게 뭐의 높임말이에요? 자다의 높임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다는 주체를 높이는 용언 해가지고요. 4번에서 기억은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조사와 선어말 어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확인이 안 돼요? 주체를 뭡니까? 요거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미음 쪽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요거 높임 표현과 관련된 것들은요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주의해서 좀 봐두시고요. 네, 3번 한번 가보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문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제시문 자체에서 합성 용언의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를테면 쓸모 없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쓸만한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요. 쉽게 생각하면 쓸모가 없다 해서 이거 무슨 관계로 되어 있대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응 같은 경우에 손 잡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손을 잡다 해서 이거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목적어와 서술어 그죠? 그 다음에 자랑 삼다 같은 경우는 그죠? 자랑으로 삼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부서와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일단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값싸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값싸기는 값이 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억처럼 주어 서술어 문제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그죠? 눈부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이 부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주어 서술어 관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뒤돌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로? 뒤로 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니은이 될 수는 없어요. 뒤돌아가 뒤를 돌다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뒤로 돌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니은이 아니라 부서와 서술어의 관계인 뭐하고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디귿과 동일하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4번에 앞서서 같은 경우는요.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앞에 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디귿에 뭐가 되는 겁니까? 부서와 서술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정답 확인하시고요.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제시문 남아 있을 때 충분히 해석하는 거 가능하죠. 그죠? 아주 고차원적인 문법 개념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죠? 1, 2, 3번까지는 무난하게 걸 거고요. 4번 한번 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왜 항상 수능 문제 중에 난도 학급에 속하는 문제가 한 3문제는 남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풀리는 건 쉽게 풀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뭔가 함정이 있을까 깊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도 상에 해당하는 게 2문제.
난도 하에 해당하는 게 3-4문제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 12문제에서 14문제 정도가 그냥 난도 중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한 55에서 70 사이의 정답률을 보이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일 겁니다. 60에서 70 사이를 보이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요. 자, 보세요. 적절한 거. 1번에 하이퍼텍스트에서 본문 읽기와 주석 읽기는 별개의 행위이다 그랬는데 우리 그러나 이후에서 하이퍼텍스트 얘기하는 거 보면 요거 자체에서 뭡니까? 본문과 주석의 구분을 어떻게 무의미하게 그러면 본문과 주석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그죠? 본문 읽기와 주석 읽기를 별개의 행위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하이퍼텍스트에서 주석은 독자에게 보조적 설명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보조적 설명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기는 한데요. 보세요. 하이퍼텍스트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제까지는 그래서 이 주석이라는 것을 저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보조적인 설명으로 취급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독자들이 이러한 약속에 암묵적으로 뭐했다? 동의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가 아닌 그래서 저자들이 주석을 보조적인 설명으로 취급했고, 그 다음에 독자들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이퍼텍스트가 아니라 뭡니까? 하이퍼텍스트가 아닌 그래서 주석이 독자에게 보조적 설명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이건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이 아니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독자는 하이퍼텍스트에서 본문을 중심 의미로 보고 읽어 나간다라고 했는데 하이퍼텍스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나요? 그죠? 어느 것이 중심이고 어느 것이 가지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독자 사용자의 몫이기는 한데 심지어는 어느 것이 중심이고 어느 것이 가지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중심과 주변이 하이퍼텍스트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본문을 중심 의미로 보고 읽어 나간다. 중심 자체를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심을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 4번이에요. 자, 하이퍼텍스트에서는 그죠? 읽기에 순차가 없는 선택적 읽기를 허용한다라는 것. 이건 되게 눈에 띄죠. 뭐가 없고요? 순차가 정해진 것도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뭐 이를테면 선택적 읽기를 허용한다. 뭘 허용한다? 선택을 허용한다 해가지고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4번이 적절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죠? 직접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정보 그대로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들은요.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5번 한번 가보죠. 예, 문제 재밌죠? 일단 1문단 지문이 살짝 길어가지고요. 우리 7, 8에는 사례부터 마지막 문단만 띄어놨고요. 그죠? 일단 이런 거죠. 요 사례가 온난한 온실가스하고 관련해가지고요. 오존층 파괴하는 냉각제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사례 자체가 이게 뭡니까? 산적이 그죠? 죄책감을 조금 덜 느끼려고 한 사람에게서 100개를 뺐다가 그냥 돌아가면서 한 명에게 한 개씩 해서 100개 뺏었다는 거고 다만 산적 100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저 그냥 산적 중에 한 명인 가푼이 죄책감을 조금 덜 느낄 뿐이죠. 일단 한 사람에게서 100개를 몽땅 뺏은 게 아니라 한 개만 뺏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이걸 가지고 공범 원리로 얘기하면서 마지막 문단 보죠. 자, 공범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타인의 악행에 가담한 경우에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그러면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뭐가 있다?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냉각제의 집단적 사용에서 한 사람의 가담 여부가 특정 개인에게 단지 미미한 해악만을 보태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미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순히 뭡니까?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례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한 개를 뺐든 아니면 한 사람에게 100개를 뺐든지 간에 해악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얘네들은 가푸는 뭘 질 수밖에 없다. 도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번부터 점검해보면요. 가푸는 두 번째 저지른 약탈 행위에 대해서 더 큰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일단 이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죄책감의 크기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전체 해악의 크기가 커질수록 해악에 가담한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도 커진다. 자, 지금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 뭘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크기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크든 해악이 크든 작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지 해악의 크기에 따라서 도덕적 책임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얘기하고 있는 지문은 아니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약탈과 두 번째 약탈에서 갑훈이 을훈에게 입힌 해악에는 차이가 없다. 아니죠. 해악의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는요. 뭡니까? 미미한 해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해악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도덕적 책임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거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훈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약탈과 두 번째 약탈은 끼친 해악의 크기는 다를지라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뭐예요?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죠? 빈칸 추론이지만 많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오늘 거 많이 틀렸어요. 표정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지? 아니죠? 그죠? 많이 맞았죠? 그냥 집중하는 표정입니까? 그죠? 집중하는 표정일 뿐이에요. 다른 표정이 공부 안 하는 표정은 아닌데 뭐 이렇게 삐친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문제 왜 이렇게 어렵게 내지 이러면서 삐친 거 아니죠? 그죠? 지금 뭐 어려운 게 있었더라도 괜찮아요. 실제 시험은 우리가 연습했던 것보다 한결 나을 겁니다. 어제 그 전체 모의고사도 봤잖아요. 그죠? 그거는 좀 잘 나온 사람도 있고 하죠. 그죠? 일단 국까지 끝나고 지망직 들어가면서 좀 이제 좀 얘기 좀 합시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국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보고 일단 뭐 국어 과목의 한정에서는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 같은 거 우리가 좀 개별적으로 점검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 아마 푸는 순서 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조율하고 순서 잡는 거. 일단은 본인이 그 100문제를 다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봤을 때 뭐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한가?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한 두세 과목 끝내는 시간의 어떤 그 한계점, 몇 분까지 뭘 끝낸다 이런 한계점도요. 시험 전에 좀 전략적으로 좀 연습하면서 정리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 자 보죠. 자 많이 봤던 겁니다. 어차피 가나 나와 있고 결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크게 세 범주죠.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 교통이 편리한 곳, 환경이 깨끗한 곳 세 가지 범주고 하나, 둘 결론이니까 3단 논법. 우리 왜 정원 3단 논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로 풀면 돼요? 크법으로 풀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이제는 다들 크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그지스트의 뭐 이런 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크법이라고 불러서 혹시 그냥 하겠습니다. 자, 가부터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됩니까?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들은 모두 교통이 편리하지 않다. 그럼 첫 글자 따면 되죠. 뭐예요? 단이면 뭡니까? 낮교. 그죠? 모두 같은 경우는 굳이 표시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교통이 편리한 곳들 중 일부는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교이면 뭡니까? 환경이 깨끗하다. 그냥 요 한 문장이니까 뭐라고 잡으면 돼요? 환이라고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중개념이 되는 게 뭐예요? 그죠? 교가 중개념이 되는 거니까 중개념의 형태를 맞춰줘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 지금 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 위치 바꾸기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크 환이면 뭡니까? 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낙교인데 교라는 형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대우로 바꿔보면 되죠. 그죠? 크가 붙은 건 위치 바꾸기하고 모두가 붙은 건 대우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교이면 뭐예요? 낙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 나오네요. 그죠? 크화는 교고 교이면 낙관이니까 따라서 결론은 뭡니까? 크환이면 뭡니까? 낙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면 환경이 깨끗한 곳들 중 일부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해가지고요. 직접 나오네요. 몇 번 되는 겁니까? 2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정도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 문제는요. 여러분들 뭐 다른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면 좋은데 제가 이건 장담하는데 논리 문제는 우리 그때 수업 때 했던 거하고요. 우리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것만 익숙하게 처리하시면 적어도 9급에서 나오는 논리 두세 문제는 막히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확장하지 마세요. 이게 모의고사 그 문제집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온갖 잡다고 이상한 이름들 많이 내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정원 3단 문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타당한 형식은 256가지 경우의 수 중에 24가지고요. 이 24가지에서 시험이 유의미한 거 뽑아내면 이게 또 3분의 1로 줄어요.
8가지. 그리고 이 8가지는 이미 우리가 다 정돈을 해 봤던 거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결론. 당연히 뭡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게 A 꼴인데 이런 건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24가지 중에서 그런 것들까지 배제하고 나면은 그냥 이런 형태, 우리가 연습해왔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는 명확하게 처리는 해주셔야 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네, 7번 한번 가볼게요.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우리 그 마지막 그 7, 8회 모의고사 때는요, 좀 여러분들이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좀 전체 균형 고려하지 않고 그 문제를 조금 더 넣으려고 해요. 이를테면 순서 같은 거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익숙한 그냥 단순 일치 문제보다는 이를테면은 순서 2개 더 넣고, 그죠? 뭐 논리 하나 더 넣고 이렇게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포맷을 맞추는데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런 문제를 조금 더 보완해서 마지막 7, 8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되기는 하겠지만요. 자, 보죠. 일단 선택지 보면 가 아니면 난데요. 근데 여기서 명확히 걸러낼 수 있죠. 일단 가 보세요. 선천성 면역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와봤더니 면역은 크게 선천성 면역과 뭡니까? 후천성 면역으로 나뉩니다. 당연히 가보다는 뭐가 먼저 나와줘야 합니까? 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선천, 후천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선천을 둘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가 먼저 나와줘야 하고요. 그죠? 나가 먼저 나와줘야 하고 뉴 아이템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저에게 선물했어요. 그죠?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뭐 옷을 사기는 좀 너무 비싸고 나에게 필요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분필 케이스 한 6년 써서 때가 묻을 대로 묻어가지고 새로운 분필 케이스를 선물해 주려고 해서 3개 합쳐서 27,000원. 예, 그죠? 저에게 질렀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사치예요. 그죠? 여기다 좀만 더 보태면 새 운동화를 살 수 있는데 그거까지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3만 원 안쪽에서 나에게 선물하자 해가지고선 자랑스럽게 샀습니다. 아무도 근데 못 알아보네? 아니요, 보고 있었어요. 색깔 진짜 예쁘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색이거든. 이 색. 보라색 계열 이 색. 그래가지고 옷으로 입었을 때는 너무 안 어울려서 못 입는데 아이템은 이 보라색을 꼭 꼈었습니다. 그죠? 왜? 너무 눈이 커졌어, 작은 눈이? 이렇게 되게 뭐랄까 이 소소한 기쁨이 있어요. 이런 것들 뭐 하나 선물할 때마다. 그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그러면 나가 전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뭡니까? 선천성 면역, 그 다음에 뭐 얘기하고 있어요? 후천성 면역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면 당연히 나 다음에는 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선천성 면역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크게 그거 잡고 그 다음에 후천성이 나오겠죠. 3, 4번이 다 가가 두 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금방 풀 수 있게끔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가 보니까 선천성 면역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해서 하나는 이거 그 다음에 뭡니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해서 이미 가 자체에서 선천성 면역 2개를 다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후천성 면역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뭐가 3번이 되는 겁니까? 나가 3번이 되는 거죠. 후천성 면역에도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당연히 후천성에 관련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선천성 면역은 이미 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다른 하나는 후천성 얘기하는 걸 보고 그게 뭡니까? 이게 네 번째. 그리고 이제 T세포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에서 T세포라는 소재로 동일하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마가 마지막에 나와줘야 할 겁니다. 요거 괜찮으시겠어요? 전반적인 순서 잡으시면 그죠? 나, 가, 그다음에 라, 그다음에 뭡니까? 예, 다 그리고 마 이런 순서로 잡는 게 적절하겠죠. 많이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8번, 9번, 10번 맞아 가보죠. 8번은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에서는요. 기억을 평가한 내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억이 은유적 사고예요. 그죠? 그래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은유적 사고고 은유적 사고라는 게 왜 생기나라고 했더니 이제 마지막 이 문단에 이 부분 보죠. 일반인들이 대상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대상의 정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은유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죠? 근원 영역이라 불리는 어떤 걸 통해서 구체적이고 단순한 개념을 통해서 목표 영역이라 불리는 뭐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을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사고 방식. 그러면 은유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 구체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죠?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것을 은유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나타내는 사고 방식 때문에 은유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입장하고 근거 이유 잘 잡으시고요.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면 사회 계층에 관한 추상적 이론을 위나 아래와 같은 구체적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을 뭐로 인식한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은유적인 사고 방식이니까 기억 자체는 이 글에서 얘기하는 사례와 동일한 겁니다. 따라서 기억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건 맞는 거네요. 및 이을 쪽 보면 사람들이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이건 이 글의 이유와 반대잖아요. 여기서는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즉 정의를 개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유를 쓴다는 거고 여기서는 뭡니까? 개념을 몰라서 은유를 쓴다는 거니까 이 글의 근거와 반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음 같은 경우는 기억을 뭐 하는 게 맞아요? 약화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보면 자 문학적 은유 중에는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 많다라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은유는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단순하게 바꾸는 건데 은유의 한 범주 중에 문학에서 쓰이는 애들은 오히려 뭡니까? 추상적이고 복합적이다라는 것은 이글에서 추구하는 것과 반대가 돼버리는 거네요. 따라서 3번 디귿 같은 경우는 기억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약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과 니은만이 적절한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답 2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괜찮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9번 10번 세트로 묶여있는 문제입니다. 챗 GPT 정말 이거 한 달 쓰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그죠? 이 환율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안 씁니까? 않습니까? 네, 요즘에 요거 이용해서 문제 개발하는 거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벌써 이제 6번째 업데이트를 했는데 문제 개발 완성하고 나면 문제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 완성하고 나면 그거 대기업에 돈 받고 100억에 팔고 이제 강사 은퇴하려고. 근데 개발 완료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오류 생기면 수정하고 해서 하는데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챗 GPT가 한국어 배치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에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OX 이런 건 되는데 좀 복잡한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에 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라도 개발만 완성하면 그냥 교육기업에 팔고 그죠? 교육기업에 팔고 저는 그냥 열양에서 여생을 보내는 거죠. 그죠? 네, 그 별장 짓고 여생을 보내는 거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년만 더 고생하면 돼요. 자, 보죠. 정말 10년 후에 거기서 보내려고 땅도 받아 쓰고 있어. 그래서 1층은 예쁜 카페로 해서 동네나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커피값을 무조건 1층 카페 개방하고 2층은 서재 겸 침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집에다가도 포부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멋대로 하고 도장만 찍고 가면 된다고 했어요. 도장 찍고 혼자서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죠? 그 도장은 그 도장입니다. 여러분 예상하는 그죠? 이렇게 모든 그 가족 관계를 끝내는 그 도장 찍고 멋대로 하라고 해서 어쨌든 허락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10년 후니까. 그죠? 자, 봅시다. 요거 선택지 1, 2, 3, 3은 엮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문제지 같이 보죠. 1번에 인공지능은 스스로 양질의 정보를 가려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한번 끊어야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오류를 고치고 최적화한다 그러면 오류 고치는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해요. 그죠? 우리 3문단 쪽에 보면 밑줄 친 디귿 나와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인공지능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죠? 스스로의 오류를 고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보세요. 오류를 고치는 건 스스로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그러면 상호작용을 한 다음에 오류를 스스로 고치는 건데 1번에서 스스로 양질의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번은 안 돼요. 그죠? 오류를 스스로 고치는 거지 양질의 정보를 가려내는 걸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글의 설명이 근거했을 때 그런 정보를 가려내는 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안 되는 거고요. 좀 까다로웠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머신러닝에도 인간 사용자의 특성이 반영된다. 이건 상당히 직접적이죠. 역시 3문단 쪽에 보시면요. 밑줄 친 디귿 다음 부분에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명백하게도 인간 사용자의 특성과 의지에 따라 뭐 될 수 있다? 좌우될 수 있다. 그죠?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인간 사용자의 특성과 그다음에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2번 인간 사용자의 특성이 자 반영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제 하나가 구체적인 사례로 남아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인공지능이 글쓰기를 잘 수행하더라도 인간은 글쓰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 글쓰기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가 없기는 하지만 우리 왜 이 문단의 넷째 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죠? 다시 말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죠?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인간이 그것을 할 줄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글쓰기를 잘 수행하더라도 인간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글쓰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사례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4번 한번 보면 인공지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인공지능이 가진 성찰성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가진 성찰성의 한계도 바로 이 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죠? 되게 직접적이죠.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인공지능이 가진 성찰성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뭐 4번의 함정에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거 정확하게 1번에서 어떤 부분이 추론이 안 되는지 정확히 보세요. 스스로 정보를 가려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스스로 정보를 가려내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1번 확인하시고요. 10번까지 보고 우리 잠깐 숨 좀 돌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대응되는 표현 쓰는 건데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보시면요. 우리 기억이 뭐예요?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만들어진을 한자 비축으로 바꿔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왜 비축이라는 말은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갖추어 두는 것, 그 다음에 모아 두는 것을 비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맥락에서는 비축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굳이 기억의 만들어진을 바꾼다면 어떤 체계를 만들어 세우다라고 해가지고요. 아마 써드리면 이거 괜찮겠군 할 거예요. 기억 같은 경우는 뭐로 쓰는 게 적절한가요? 구축된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죠? 비축은 미리 갖춘다, 미리 모아둔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구축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거고요. 나머지는 이거 확인하면 괜찮죠. 니은에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명확히 뭡니까? 인지해야 한다. 우리 왜 인지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실을 인정해서 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도 같이 한번 보죠. 오류를 고치고 우리 왜 고치고가 이때는 바로잡아 고친다 그런 의미니까 뭐하고 의미가 똑같나요? 교정하다로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 자 영어 스페인어 사이의 전환은 훌륭하게 해내지만 어떤 역할을 계획대로 해낼 때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수행하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리을도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1번 비축된 이렇게 바꿔 쓰면 안 되고요. 기억은 오히려 구축이라는 말로 쓰는 게 적절하겠죠.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잠깐 10분 정도 숨 좀 돌렸다가요. 11번부터 20번까지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10분 쉬죠. 네. 보내줬어? 그